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 그리고 철근 이렇게 살펴봅니다. 콘크리트의 재료와 강도인데, 콘크리트 재료, 일단 콘크리트는 구성이 시멘트, 골재,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혼화재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데, 그때 시멘트가 들어가게 돼서, 시멘트는 이제 골재와 물, 그리고 이게 혼합이 되면서 콘크리트를 형성하는 교착제 역할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시멘트 그러면 포틀란드 시멘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축용 시멘트에는 이제 포틀란드 시멘트, 혼합 포틀란드 시멘트, 기타 시멘트가 있고, 포틀란드 시멘트는 보통 포틀란드 시멘트, 조광 포틀란드 시멘트, 그 다음에 중력열 포틀란드 시멘트, 주로 이제 구조용이라든가 마무리, 그 다음에 조광 강도용으로 이제 이 시멘트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혼합 포틀란드 시멘트에는 이제 고로, 실리카 이런 게 있는데, 주로 고로나 실리카를 혼합해서 만든 그런 시멘트가 되겠고, 구조용, 마무리용으로 쓰는데, 이제 강도가 조금 낮은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기타 시멘트에 알루미나 시멘트, 그 다음 석회 혼합 시멘트, 플라이애쉬 이런 게 있다. 주로 이제 마무리용으로 쓰고 있는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멘트의 28일 압축 강도는 250, 350 이 정도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되는데, 압축 강도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조 부재의 압축 강도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재인데, 골재의 크기에 의한 분류는 세골재하고 조골재가 있고, 비중에 의한 분류는 이제 경량골재, 보통 중량 이렇게 있는데, 세골재 같은 경우는 장몰의 지름이 이 정도, 굵은 몰의 지름은 이제 이 정도 되는, 여기 이제 10mm죠. 10mm 채. 10mm 채는 전부 통과하고, 5mm 채는 이제 90에서 100% 통과하는 그런 골재를 이제 말하고, 조골재는 잔자갈 15mm 이하, 중자갈 25mm, 큰 자갈 35mm 이하, 5mm 채로 쳤을 때 중량 90% 이상 잔류하는 골재를 이제 조골재다. 그 다음에 비중에 따른 분류는, 경량골재는 이제 절건 비중이 2.0 이하, 보통 2.5에서 2.8, 중량 3.0 이상 말하고, 골재의 조건은 강도가 크고 불순물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표면이 거칠고 구형에 가까운 것이 이제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화재 있죠. 혼화재는 이제 크게 혼화재하고 혼화재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까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시멘트, 물, 골재 이렇게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혼합되는 재료가 이제 되는데, 다량을 사용해서 양에 관계되는 것은 이제 혼화재 I 해당이 되고, 소량을 써서 질에 영향을 주는, 콘크리트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어이 혼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케미칼 믹처는 이제 혼화재가 되겠고, 미네랄 믹처는 혼화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혼화재는 그 자체의 용적이 이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배합 설계 시 용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그 사용량이 시멘트의 약 2% 정도 소량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 성능이나 동결 융에
그다음에 저항 성능의 향상, A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A제로는 이제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중에 미세한 기포를 균등히 포함시키기 위해서 혼합하는 그런 재료가 되겠고,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 양 감소할 때는 이제 감수제나 A 감수제를 씁니다. 그리고 강력한 감수 효과와 강도의 대폭적인 증가를 원할 때는 이제 고성능 감수제, 그 다음에 유동성 대폭적 계산은 유동화제, 응결 경화 시간의 조절, 촉진제, 지연제, 초지연제, 급결제, 그 다음에 염화물에 의한 강제 부식 억제, 방청제, 기포를 발생해서 충전성, 경량화 등을 이용할 때는 이제 기포제, 발포제를 넣고, 점성, 응집작용 등을 향상시켜 재료 분리 억제하는 경우 이제 증점제, 그 다음에 수중 콘크리트용 혼화제 이런 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혼화제로서는 용적 그 자체의 용적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배합에 설계 시의 용적 계산에 포함되는 게 이 혼화제가 되겠고, 사용량은 시멘트 양의 5% 정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포졸란 활성이나 잠재 숙양성을 가지고 주로 시멘트의 대체 재료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시멘트가 수화할 때 생기는 수산화칼슘과 화합해서 콘크리트의 강도, 해수 등의 화학적 저항성, 그다음에 수밀성 등의 성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게 이제 여기에 되겠고,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중량제를 이제 사용한다. 이런 거에는 이제 플라이엣이라든가 고로슬러에그, 실리카슘, 화산재, 기타 규산질, 미분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이엣 분탄이나 연소한 재를 이제 수집한 것으로서 콘크리트에 혼합해서 시공 연도가 이제 좋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되겠고, 건축공사에서는 이제 건축공사보다는 이제 댐이라든가 프리팩트 콘크리트 이런데 이제 중량제로 이제 쓰이는 그런 혼화제가 되겠고, 경화 과정에 있어서의 팽창을 일으키는 팽창제 또는 무수축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충전제, 기타에서 이제 광물질이라든가 미분말, 광물질 미분말, 석분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강도인데, 콘크리트 강도는 이제 압축 강도를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공시체가 있죠. 원주형 공시체가 있는데, 그 15cm, 높이 3cm 되고, 28일 이제 기준으로 압축 강도 양생을 하는 거죠. 28일간 양생해서 그 이후에 이제 만능 심기로 깨서 압축 강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같은 경우 이제 21메가파스칼로 설계되지만, 최근 같은 경우 이제 24가 이제 보통이죠. 24 이상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비, 시멘트의 종류, 재령, 양생 조건, 그 다음에 재료, 사용하는 재료, 그 다음에 시공법에 따라서 이제 이 압축 강도가 달라진다. 얘기고, 그 다음에 압축 강도 외에 또 인장 강도, 휘문 강도, 전단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인장 강도는 이제 압축 강도에 굉장히 낮죠. 9분의 1이라든가 13분의 1 정도. 휘문 강도도 낮습니다. 5분의 1, 17분의 1 정도. 전단 강도, 압축 강도의 35에서 80% 범위 내에서 이제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가 있습니다. 설계 기준 강도 이제 건축법상으로 보통 콘크리트 4주간 압축을 해서 이 정도 정한다. 그 다음에 경량 콘크리트인 경우는 이제 이 정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압축 강도를 보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허용 강도, 허용 압축 강도는 중심축 방향과 작용할 때 0.3 FC, 라지 FC. 이제 요건 28일 압축 강도가 되고, 얘는 허용 압축 강도가 되는 거죠. 휨 압축 시, 압축이죠. 이거 압축 시에는 이제 0.4배. 그 다음에 허용 전단 보강 철근이 없을 때는 0.3 루트 FC, 라지 FC, 전단 보강이 있을 때는 1.33 루트 라지 F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 부착 응력도 원형 철근일 때, 상단 철근 정착일 때는 이 정도, 기타 철근은 이렇게 됩니다. 이형 철근일 때는 이렇게 되고, 참고해서 부착할 때의 응력을 체크할 때는 이제 요거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 여기에 따른 기호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이 정도 일 때는 이렇게. 그 다음 상단 철근, 그 철근 밑에 3cm 이상의 콘크리트가 있는 경우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재료 정수 있습니다. 탄성 개수, 철근의 탄성 개수는 2.1 곱하기 12 육수. 이건 좀 암기를 해야 되죠.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는. 그래서 철근의 탄성 개수는 이 정도 되고, 콘크리트의 탄성 개수는 이 정도 되는데, 1.4 곱하기 15승 이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탄성 개수비, 그래서 철근의 탄성 개수를 이제 콘크리트 탄성 개수를 이렇게 나누면 15 정도 나오죠. 15. 그래서 탄성 개수비는 15에 15 값을 갖는다.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배합과 시공인데, 콘크리트 배합 순서, 배합 설계 순서인데, 먼저 배합 강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강도 결정, 그 다음에 물 시멘트비 결정, 그 다음에 표준 배합비, 그 다음에 시험 비빔으로 중량 배합의 결정, 그 다음에 에이제와 표준 수율의 보정, 그 다음에 믹서한 비빔의 배합량 결정,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배합 강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지 F0는 설계 강도, 소요 압축 강도가 되겠고, 이건 그 얼마만큼의 압축 강도를 낼 건지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소요 압축 강도가 나오죠. 그죠? 이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 필요한 소요 압축 강도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시공 표준 편차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 다음에 설계 강도 라지 F0는 150에서 300 정도 범위에 있다. 그 다음에 물 시멘트비 있습니다. 물 시멘트비는 말 그대로 이렇게 표시하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 여기 워터 슬래시 콘크리트 시멘트, 그래서 물 시멘트, 물의 중량을 시멘트 중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보통 포틀란드 시멘트일 때는 이렇게 조강 포틀란드, 고로 실리카 이런 산정, 물 시멘트비 산정이 있는데, 보통 이제 물 시멘트비는 여기 곱하기 100 해서 60%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 물론 이제 그 물 시멘트비가 60%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물 시멘트비가 크면 성질은, 물 시멘트비가 크면 콘크리트 강도는 이제 작아지고,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 시멘트비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커지면 물량이 많으니까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대신에 이제 시공 연도는 좋아지는 거죠. 그 비빔 상태가 시공 연도를 이제 좋게 하는 거죠. 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시공 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공 연도,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있는
완전한 콘크리트를 제작할 때의 그 물기의 정도를 이제 시공의 용이성, 그걸 시공연도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슬럼프 값이 이제 적을수록 강도는 커지고 시공연도는 나쁘다. 이제 우리가 그 테스트를, 슬럼프 테스트를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들어 올리면 시멘트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데, 이 높이를 이제 슬럼프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슬럼프 값이 크면 이 밑에 있는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이렇게 쭉 퍼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묽은 정도, 묽기가 상당히 묽은 정도가 좋죠. 그래서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슬럼프가 이제 슬럼프 값이 낮으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많이 안 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슬럼프 값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슬럼프 값이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슬럼프 값이 적어지면 된 거죠. 물기가 된 상태죠. 된 물기가 되기 때문에 시공성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공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물기가 낮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이제 커지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럼프 값이 갖는 구조체별 기초 바닥판 보일 때 진동 다짐일 때는 5에서 10, 아닐 때는 15에서 19cm, 기둥벽 10에서 15, 19에서 22cm 정도 슬럼프 값을 갖는다. 이것도 이제 종종 기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물시멘트비 성질하고 슬럼프와의 강도하고 콘크리트 강도하고 시공연도의 그 관계도 연관성을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의 시공, 부어 넣기, 이어 붓기, 진동 다짐, 양생 있는데, 부어 넣기는 말 그대로 이제 부어 넣는 거죠. 철근 변형이 없고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부어 넣을 때. 그 다음에 매회 수평이 되도록 맞춰서, 그 다음에 철근 주위 거푸집 모서리 이제 빈틈이 없도록, 그 다음에 거푸집은 충분히 강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된다. 그래서 거푸집에 의해서 이제 시멘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붓기, 부재 전단력이 가장 적은 곳에서 이어붓고, 그 다음에 바닥판은 간사의 중앙에서 이어붓기 한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하중이 등목 하중이 이렇게 실리겠죠. 등목 하중이 실리면 이 보호가 이렇게 쳐지죠. 이렇게 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휘 모멘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휘 모멘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단순보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휘 모멘트가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단부가 고정이다 그러면 휘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옆에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 모멘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휘 모멘트가 여기 단부, 중앙부 되죠. 그래서 단부에 더 많이 이제 휘 모멘트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에 이어붓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둥 벽은 이제 바닥판 기초 상면에서 이제 이어붓기 하고,
작은 보가 연속되는 큰 보의 이음은 작은 보 너비의 2배 되는 곳, 떨어진 곳에서 한다. 이음면은 이제 거칠면으로 하고 직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진동다짐, 이렇게 꼬지식 진동기, 거푸집, 그 다음에 표면 진동기 이런 걸 쓰고, 일일 콘크리트량은 20 제곱미터마다 한 대 진동기를 넣어서 세 대를 동시에, 세 대마다 한 대 예비품을 이제 해서 진동 다짐할 때 예비로 둔다. 철근에 진동을 주면 이제 부착력이 감소하게 되죠. 철근에 진동 이제 주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약 60cm 간격으로 서서히 진동한다. 그 다음에 양생, 건조한 날에는 이제 콘크리트 부어놓고 5일 이상 살수해서 수변을 이제 유지시키고, 직사 일광을 이제 피하고, 3일간은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콘크리트는 5일간 2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그 콘크리트 안에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 즉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얼 수 있죠. 그 다음에 특수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 콘크리트, 시멘트는 가열하지 않고, 가열하지 말고, 이제 보온 창고에서 저장시킨다. 물을 적게 써서 물시멘트 비율 60% 이하로 하고, 표면 활성지를 쓴다. 콘크리트 주위는 5도씨 이상으로 이제 보온한다. 그 다음에 믹서 내에 재료 투입 순서는 골재물, 시멘트.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동기, 그러니까 겨울철에 믹서 투입 순서를 이렇게 지켜야 되겠죠. 온도는 40도 이하. 경량 콘크리트 있고, 기건 비중이 2.0 이하 콘크리트이고, 실제 사용할 때는 1.2에서 1.7 정도다. 골재는 이제 천연 경량 골재, 공업 부산물, 인공 골재, 인공 경량 이런 것들이 있고, 피복 두께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1에서 2cm 더 두껍게 한다. A 콘크리트, A재를 넣은 거죠. 공기 연항제를 사용해서 물시멘트 비를 작게 하면 이제 시공연도를 좋게 해서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되겠고, 공기량이 많을수록 슬럼프 값은 이제 증대하고 강도는 저하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재에 의한 적당한 공기량은 3에서 5%. 콘크리트를 이제 무콘크리트가 있으면 여기에 골재, 시멘트,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혼화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섞여 있는 거죠. 지금 그럴 때 이 중간중간에 이 틈 사이에, 골재 틈 사이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공기량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염분 및 동결이죠. 동결 융해의 저항성을 증대한다. 그래서 이때 공기량의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에 레드믹스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종류에는 센트럴 믹스도 있고, 트랜스트, 그 다음에 슈링크 이런 것들이 있다. 한 번씩 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협소한 장소에서 적합하다. 그리고 균일한 품질, 그 다음에 비빔 설비가 불필요하다. 필요 없고 소음이 적다. 그 다음에 재료 적치량이 불필요하고, 재료 투입 후 15시간 이내에 진물이 끝나도록 된다. 그 밖에 이제 진동 매트 콘크리트, 프리팩트 콘크리트,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미리 채워넣는 굵은 골재 파이프를 통해서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해서 만든 그런 콘크리트가 되겠고, 진공 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 넣은 표면에 진공 매트 장치를 씌워서 콘크리트 중에 수분과 공기를 흡수시켜서 만든 그런 콘크리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있는데, 원리는 그 부재 구조재죠. 부재의 축 방향으로 압축을 가해서 하중이 걸려도 단면 내에서 이 압축 응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인장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이제 제작 방법에는 이제 먼저 프리텐션 먼저 긴장하는 프리텐션 방식이 있고, 포스트 텐션 나중에 긴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들어가는 긴장제는 PC 강선이 들어가죠. PC 강선. 그래서 PC 강선을 긴장을 해서 긴장하고 그다음에 배관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나중에 이제 굳어지면 먼저 넣은 그 긴장한 그걸 이제 풀면서 콘크리트가 부착된 PC 강선이 이제 압축을 강선이 콘크리트에 압축 프리스트레스 주는 방법이 이제 프리텐션 방법이고, 소규모 부재를 만들 때 사용한다. 포스트 텐션은 이제 나중에 긴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강선을 넣는 거죠. 그냥 넣고 콘크리트 부은 다음에 굳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강선을 이제 당겨서 긴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멍에 이제 강선을 당겼으니까 그 시스관에 이제 시스관이 있고, 요 안에 강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서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이 강선을 이제 당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시스관에는 그라우팅을 하는 거죠. 시멘트 페이스트를 넣어서 그라우팅해서 경화시키면 이제 하나의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특징을 보면 인장이나 휨에 대해서 이제 균열이 생기지 않고 강제 전략이 되고, 부재가 작아짐으로 중량이 절감된다. 그리고 강도, 내구성이 큰 구조물에 많이 쓰이고, 공기 단축, 시공 과정, 기계화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밀 콘크리트 있습니다. 수밀 콘크리트 골재는 깨끗하고 입도가 좋은 양질의 것을 사용하고, 배합은 1대2 대4, 그 다음에 물시멘트비 60% 이하, 슬럼프 15cm 이하, 비비기는 이제 믹서를 쓰고 충분히 이제 비빈다. 그 다음에 골재가 분리되지 않게 부어 넣어서 충분히 다진다. 골재 분리가 되면 곤란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어붙기는 이제 극력을 피하고 부득이 할 때는 이제 정시 이음 설치를 한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화를 보아서 보면 이제 다시 다지고 흙손질하고, 그 다음에 10일간 이상 습기를 부어서 보양한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계획인데, 일반 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제 기둥과 보, 여기 이제 접합부가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된 부분을 우리가 리지드 프레임, 즉 강절점 구조다. 완전히 한 덩어리가 일체가 되어 있는, 그리고 라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력벽식 구조물도 있고, 아치, 산형, 원형, 곡면 이런 데도 이제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그 거푸집만 형상만 만들어지면 그 거푸집 형상대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얼마든지 원형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계획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외력, 집안 상태, 구조 형식, 구조 재료, 응력과 변형 상태, 안전성,
그 다음에 용도, 기능 조건, 시공기술, 구조 디자인의 조형미, 경제성 이런 것들 이제 검토해서 계획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V별 철공 콘크리트 구조의 V별 보면 여기 이제 기둥이죠. 기둥. 여기 슬라브죠. 지금 슬라브. 여기 바닥판이 되겠고, 여기 기초. 그래서 명칭을 보면 여기 이제 헌치가 있고, 여기 이제 이 슬라브하고 이 기둥에 의해서 뚫림 전단이 생기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헌치를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초와 기초 사이를 이제 연결하는 이 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지중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트가 있으면 배관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하시벽, 그 다음에 2층 바닥, 작은 보, 여기 이제 슬라브 있고 작은 보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보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보, 그 다음에 1층 바닥, 그 다음에 줄기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도면인데, 이렇게 이제 G2, 뭐 G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거더를 얘기하는 거죠. 거더. 큰 보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칼럼은 기둥 C4, C3 이런 것들 이제 칼럼이 되죠. 칼럼. 기둥이죠. 기둥. 칼럼. 그 다음에 B1, 뭐 이런 것들은 빔이 됩니다. 빔. 보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골조의 평면은 이렇게 골조 평면을 보면 골조 구조, 그 다음에 전단벽 구조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코아, 그 다음에 엇갈린 트러스, 골조 전단벽, 여기 이제 전단벽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골조가 되는 거죠. 이 주변은. 그 다음에 튜브, 기둥들이 있고, 이렇게 튜브 형식으로 구조체가 디자인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골조의 인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라면 구조의 인면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다양하게. 지금 코아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주변은 이제 라면 프레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튜브 형태, 아까 우리 평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놓고 보면, 요거 평면을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골조하고 전단벽, 여기 이제 코어가 이렇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트러스, 이렇게 트러스죠. 이게 트러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골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인면을 보면, 그 다음에 전단벽은 이렇게 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코어가 있고 주변에 프레임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코어가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변형라면, 기타 이제 산형, 원형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의 배치 계획. 기둥의 배치 계획은 뭐 보통 5에서 7m 정도 기둥 스팬을 두는 게 있고, 합리적으로는 이제 7m 정도로 기둥 배치를 한다. 기둥 배치할 때는 이제 그 차량의 주차 대수도 이제 생각하면서 기둥과 기둥 간격의 스팬을 이제 고려해서 한다. 그래서 5에서 7m 정도 하고, 기둥이 부담하는 슬라브 면적은 30제곱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둥 배치 계획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기둥이죠. 지금 기둥인데 이쪽 슬라브에 요만큼, 그 다음에 이쪽 슬라브에 요만큼, 이쪽 슬라브에 요만큼, 이쪽 슬라브에 요만큼이
요 기둥이 부담하는 거죠. 이쪽은 또 이렇게, 요 기둥은 이만큼 이렇게, 이쪽 기둥은 또 이만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쪽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담을 한다. 기둥이.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는 각 층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정이고,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결정되고 골조도 정해진다. 그 다음에 층의 높이가 낮을수록 구조적 경제성도 유리하다. 그 다음에 수평력에 대한 계획. 수평력은 이제 건물의 높이가 이제 높아지면 지진이라든가 바람의 하중이 이제 가해지니까 요게 건물이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휘어지는 상태에 요걸 이제 드래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래프트 변형, 수평 변형이 생기는다. 요걸 이제 드래프트 생기면 안 되니까 요걸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수평력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주로 이제 수평 하중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 그런 슬라브 일체가 요 안에 있는 기둥, 보, 슬라브가 일체가 되도록,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해서 수평력의 저항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 그리고 구조물의 강성이 크게 하기 위해서 기둥과 보가 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하다. 또는 요 안에 이제 코어를 두는 거죠.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엘리베이터 피트 이런 것들을 코어 시스템을 넣어서 수평력에 유리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각부 해석, 보호 해석 같은 게 이제 보호와 그 종류에 보면 보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단순보, 연속보 이렇게 보면, 단순보의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점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고정. 이럴 때 이제 힘, 이 단순 여기 이제 이 보 위에 슬라브 위에서 오는 하중들이 실리기 때문에 힘을 받는 부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재 그러면 보를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명칭들이 있는데, 요 아래에 있는 철근은 이제 하부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철근은 이제 상부근 이렇게 얘기하고, 요 상부근과 하부근의 사이에 이제 이렇게 감는 거죠. 이렇게 감는 철근을 우리가 늑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부근에 요만큼이 오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꺾여서 이렇게 하고, 이걸 꺾이는 철근은 굽힘 철근 이렇게 얘기해요. 굽힘 철근. 그 다음에 하부주근, 상부주근, 그 다음에 늑근. 연속보도 마찬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요 스팬과 요 스팬에 이쪽이 이제 연속되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서 밴드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쪽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다든 배근이 되고, 그 다음에 상부근도 이렇게 연결돼서 배근이 되고, 하부근도 연결돼서 배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와 내민보의 배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중이 위에서 실리는 경우, 여기 이제 내민보죠. 이렇게 이쪽에 이제 구조체가 없는 거죠. 여기는 더 이상. 그래서 여기 이제 보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럴 때 하중이 이렇게 실리면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럼 철근 배근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쪽에는 이렇게 철근 배근을 하고, 밴드근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마찬가지 철근 배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근 배근 방법의 그걸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철근 배근이 요 내민보 이쪽에 있는 경우에는 철근이 상부에 철근이 배근되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철근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배근이 된다.
그리고 이쪽이 고정단일 때 보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부분 단부에서는 철근이 상부에 이렇게 철근이 배분이 되고 이 하부에서는 중앙부를 포함해서 아랫부분 하부에 배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근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꺾여서 요거 이제 철근의 배근 형태를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철근의 배근이 꺾여서 밴드근이 들어간다. 즉 굽힘철근이죠. 밴드근 같은 겁니다. 밴드근이나 굽힘철근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보의 분류를 보면 보의 분류 단순보, 내민보, 양단 고정보, 연속보 이렇게. 단순보는 이제 단순 지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회전단, 이동단 해서 보가 이렇게 연결되는 단순보 지지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내민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미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내미는 형태. 이제 여기에는 지금 고정단, 여기는 이동단. 그래서 여기 보가 이렇게 내밀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양단 고정단은 양단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양단이. 여기서 말하는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리지드 되어 있는 거죠. 리지드. 또는 리지드 또는 픽스 또는 픽스된 그 다음에 연속보 아까 같이 보가 이렇게 연속이 있는 거죠. 연속 식으로. 그 다음에 단면 철근 배근 분류해 보면 단근보 복근보가 있는데 보가 그래서 이렇게 단순보다 이렇게 단순보인 경우는 이제 회전단, 이동단, 이렇게 단순보가 있을 때 원래는 이제 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가 있는데 이 보를 좀 이쪽이 잘라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가 이렇게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장방향 보가 여기에 이제 슬라브가 있고 뭐 하는데 그거 빼고 일단 장방향 보가 이렇게 있을 때에 철근 배근이 단근보라고 하는 것은 철근 중앙을 잘랐을 때는 이제 이 철근이 아랫부분이 있겠죠. 철근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 단부에 이제 힘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니까 철근을 이 아랫부분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철근이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렇게 있는 요 철근이에요. 철근이 이렇게 있는 것을 단근보 한쪽만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복근보는 뭐냐? 철근이 요 위에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늑근이 스트랍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철근이 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그런 보를 복근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 형상에 따른 분류, 장방형 보가 있고 T형 보가 있다. 장방형 보는 아까 같은 형태, 이런 형태의 보를 장방형 보라고 하고, 이 보 위에는 슬라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슬라브가 있는 경우, 이 슬라브의 일부를 보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T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형보. T자 형태의 보다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요 T자 형태 요 위에 요 부분이 별도로 이런 T형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슬라브죠. 슬라브의 일부를 보로 해석을 한다. 보로 간주해서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때 요 B의 요 길이는 이렇게 T형보의 유효폭 B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16T 플러스 B 여기 이제 요 T 요 B 여기도 B 여기 T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양측 슬라브 중심일 때 이렇게 그다음 T형보의 유효폭 이렇게
그래서 사용을 해서 유효폭을 잡는다. 그리고 보의 구조 지금 나와 있는데 뭐 보의 구조는 이거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데 유효직 지간은 여기서 말하는 지간은 단순 보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간 스팬이라고 그러죠. 스팬은 이제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정도 여기 말하는 이 지간 길이에 이제 보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인데 이걸 이제 잘라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장방향보. 요때 요 춤을 요 지간에 10에서 15분의 1 정도 한다는 얘기죠. 이 D를. 그런 얘기고, 보의 너비는 요 정도 한다. 근데 뭐, 꼭 이 정도 한다는 거지, 꼭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구조 설계 해석에 따라서 보의 요 춤이라든가, 요 폭이라든가, 이런 길이, 지간의 길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요것은 이제 참고해서, 한 번씩 봐두면 되겠고, 양단부의 헌치. 헌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뚫린 전단이라든가 전단력을 이제 방지해주기 위해서 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군은 이제 힘을 받는 철근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랫부분만 있는 경우는 이제 당근보인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윗부분도 같이 철근백은 해서 복근부로 하고, 단부일 때는 힘 모멘트가 여기에 힘 모멘트도로 그리면 이렇게 힘 모멘트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단부에서는 힘 모멘트가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요 힘 모멘트만큼 철근이 위에 이렇게 배근이 되고, 이쪽도 이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되고, 단부, 이 중앙부에서는 힘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 아랫부분, 철근이 배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을 보면 이 철근의 이 중앙에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단부를 보면 이 윗부분은 여기 있는 요 두 개만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단부, 요 끝부분을 보면 여기 위에 있는 힘 모멘트를 받는 철근이 배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해서 요만큼, 아래에는 요만큼 철근 배근이 된다. 그 다음에 주근의 간격이 있는데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늑근 있죠. 늑근. 우리가 이제 늑근의 역할은 전단력을 담당하는 게 이제 늑근이 되는데, 그 늑근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수직 늑근을 많이 쓰죠. 근데 경사지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굽힘철근으로 또는 이렇게 수직과 굽힘철근을 이렇게 같이 쓰는, 조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늑근의 역할은 전단을 담당한다. 여기에 나와있죠. 전단력에 대한 사인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늑근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주근 상호간의 위치를 유지시켜주고 적당한 피복 두께 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늑근의 역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띠철근, 그 다음에 기둥에 여기 이제 주근이 되는 거죠. 주근. 그 다음에 여기에 주근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감싸는 형태를 이제 띠철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기둥을 단면을 보면 기둥의 단면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주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감싸는 이런 철근을 띠철근이다. 그 다음에 늑근 얘기했고, 다 나머지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늑근의 백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굽힘철근 절곡근이라고 하고 30에서 45도.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단 보강철근, 그리고 보의 설계 일반사항이 있는데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의 배치, 작은 보, 큰 보가 있다. 그 다음에 보의 구조, 당근 직사각형 보,
이거는 이제 보설계할 때 해석하거나 구조 해석을 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철근비라든가 평형철근비 이런 개념인데 한 번씩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도 기억을 해두고 이제 이런 인장철근비 이런 식을 사용하고 평형철근비 이런 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호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근 직사각형보, 복근 직사각형보 일대 응력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응력 분포. 네, JD는 이제 중립측거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C는 압축력, T는 인장력. 그래서 C와 T, 즉 압축력과 인장력이 같아지도록 보의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근 직사각형보 마찬가지 이런 인장철근비, 압축철근비, 평형철근비가 있고 마찬가지 복근 직사각형보도 압축력과 인장력이 같아지도록 우리가 그 파라미터를 설정을 한 다음에 휴모멘트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T형보일 때도 T형보의 인장철근비, 평형철근비 이런 것들을 똑같이 개념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해석의 일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성 이제 처짐과 처짐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처짐에는 이제 먼저 사용성을 보면 힘을 받는 보호와 같은 경우 부재는 이제 사용 기간 중에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 구조물의 강도뿐만이 아니라 사용성, 즉 균열이라든가 처짐, 피로 영향을 이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처짐에는 탄성처짐, 즉시처짐과 순간처짐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처짐이 있다. 그 다음에 탄성처짐은 응력이 작아 인장측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 단면에 유효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 단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사용한다. 그래서 부재의 순간처짐은 콘크리트의 탄성 개수와 유효 압축 2차 모멘트를 이용해서 구한다. 장기처짐은 이제 건조수축이라든 크리프에 의해서 생기는 처짐을 말하고 온습도, 양생 조건, 제하 시의 재량, 함수율 그런 것들, 압축철근량, 지속 과정의 크기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에 처짐의 제한인데 이제 처짐 제한 같은 경우 이제 캔틀리버일 때는 리브가 있는 일방향 슬랍일 때는 8분의 1 그 다음에 단순 재질일 때 이 정도 16분의 1 그 다음에 일방향 슬랍일 때는 10분의 1, 20분의 1 나머지 일단 양단일 때 이 정도 됩니다. 한 번씩 봐두기 바랍니다. 균열은 이제 크랙이죠. 그래서 치마나 소성 수축 균열과 같은 그런 경화전의 균열과 수축, 운동 균열, 하중에 의한 균열, 화학적 균열 같은 이제 경화 후에 생기는 균열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균열 표기의 영향으로는 이형철근을 사용하면 이제 균열 표기를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다. 부착력이 이제 좋으니까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하중에 의한 균열의 최대폭은 철근의 응력과 철근 지름의 비례, 철근비에 반비례한다. 그런 성질이 있고, 인장 측에 철근을 잘 배분해서 균열 폭을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 폭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에 이제 비례하고, 균열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콘크리트 최대 인장 구역에 지름이 가는 그런 철근을 여러 개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이제 균열을 좀 잡아주는 거죠. 이형철근만은 이제 사용하였다. 허용 균열 폭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일 때 건조 환경 상태, 수비운 환경, 부식성 환경, 과부식성 환경에 대해서
0.4, 0.4,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균열 허용을 하고, 기타 구조물 PS 금제. 이때 TC는 최소 피폭 두께를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브 해석인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좀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교재를 한 번씩 천천히 숙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물인데, 과제물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골조의 그 평면 배치 계획,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라면 인면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면 골조 구조가 이런 형태의 평면이고 인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를 좀 찾아서 PPT로 정리를 하고, 또 전단벽 구조인 경우는 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전단벽 구조는 어떤 구조물, 건축물이 있다, 코어 구조물은 어떤 건축물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건축물의 개요라든가 사진, 그리고 소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튜브 구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미 그 9.11 테러로 사라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경우 이제 튜브 구조로 되어져 있죠. 그런 경우, 그래서 튜브 구조는 이제 어떤 건축물이 튜브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 개요, 높이는 얼마, 그 다음 용도는 어떤 걸로 되어 있고, 위치, 이 건물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골조 구조, 뭐 전단벽 구조, 코어 구조, 튜브 구조, 골조 전단벽, 그 다음에 엇갈린 트러스 구조, 이러한 구조 외에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해당되는 구조 평면이라든가 그 인면, 이런 골조 시스템을, 프레임 시스템을 사례를, 평면과 사례를 조사를 해서 그 PPT로 정리를 해서 카페에다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